지난 20년 동안 광주가 문화도시, 인문도시로 거듭나는 현장에 항상 계셨던 우리 인문학자, 활동가인 류재한 선생님의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이신 류재한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한 달 전에 찍어놓은 걸 다시 보시니까 소회가 어떠신지, 뭐 빠진 얘기가 있으면 일단 말씀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막 얘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좀 편하게 얘기했던 거고요. 뭐 여기서 그때는 그냥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냥 나눈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놓쳤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또 배울 수도 있고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론가이기보다는 발로 뛰면서 느꼈던 그런,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지금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시면 또한 제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도시 공부에 도움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류재한 쌤의 양력을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굉장히 놀란 것이 많습니다만은, 류재한 쌤은 광주광역시에서 지금까지 구도심 재생 사업, 다시 말하면 인간의 흔적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죠. 광주가 인문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흔적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인간적인 도시, 인문도시가 되는데, 구도심 재생 사업에 굉장히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고, 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가 지금까지 자리 잡아서 전당에 개관해서 지금 벌써 5년이 됐는데, 여기에 오기까지도 수많은 조언과 또 비전을 제시하시고, 또 때는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아주 억세게 싸움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광주가 유네스코 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줄을 아직 오늘 오셨음에도 모르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한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앞으로 광주를 어떻게 더 빛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또 현재는 또 인문대 학장님으로서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기획하셔서 오늘처럼 이렇게 멋진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여러분들의 생생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시민들과 소통하게 해서 광주를, 한 사람 인생을 통해서 광주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는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도 만들어주시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통로를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내용에 보니까 산다는 건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누구나 살면 흔적이 남죠. 그런데 광주라는 도시가 한 50년, 6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그냥 다 쓸어뭉개고 아파트만 지어서 정말 흉물스러운 도시로 돼가고 있다고 개탄을 금하시는 분이 참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광주가 정말 우리의 역사와 흔적을 잘 보관하지 못하는, 기억을 잘 저장하지 못하는, 기능만을 우선하는 도시가 되어버렸나요? 저도 저녁에 좀 걷고는 있는데, 저는 요즘에 동명동에 있는 푸른 길을 좀 걷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철도가 놓여졌던 길이 10년 전에 그 폐선 부지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서 저녁마다 저를 걷고 하는데, 야, 그래도 광주는 살만한 곳이다라고 느끼게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광주의 곳곳에 남아야 했었던 기억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광주 도심 정책이 구도심 개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고려되고 조금 더 우리가 건졌어야 될 흔적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 재생 전문가가 아니고요.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 재생을 하는 목적은 뭔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라든지 아니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요, 뭘 얘기하죠? 그 지역의 뭐랄까요, 브랜드를 얘기를 하죠. 아니면 그 지역의 이미지 제고, 그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인가요? 그건 도시에 아니면 그 해당 지역의 물적 이미지를 바꿈으로써 상당히 그런 것들 효과를 노립니다. 당장 저 동피랑 마을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면요, 그 저 벽화 마을 아주 유명하죠. 근데 그 벽화 그려가지고 얻는 게 뭐죠? 주민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와가지고 그 주민들 안방까지 다 들여다보고 가고요. 거기서 사진 찍는다고. 그리고 거기서 오신 분들이 자고 가나요? 지역경제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다 내려가서 자요. 여러분 그 영광 가서 그 주변에 뭐 꽃밭 조성하고 다 했거든요. 그거 하는데 거기 가서 밥은 어디로 먹으러 나오죠? 법성포로 나와서 법성포 조기하고 굴비 먹고 가버립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비엔날레 하면 비엔날레 와서 보고 올라가 버리죠. 그러죠. 자, 다시 돌아가자면 그 도시 재생을 통해서 뭐 그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루고 두 번째 그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이룬다는데 가장 큰 것은요, 고향성 회복입니다. 고향성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푸른길도 얘기하셨고, 저 어린 시절에 동명동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동명동이 다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또 양림동도 살았어요. 양림동이 저에게 준 엄청나게 큰 인문이 있습니다. 이 흔적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 왼쪽 허벅지에 하나 있고요. 뭐냐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숭일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양림교회가 있는 데가 숭일고등학교입니다. 그쪽이. 거기에 동네 형들이 패싸움이 났는데 구경 갔다가 구경하는 사람들 물러나라고 던진 돌멩이를 제가 맞고 여기에 좀만 밑으로 내렸으면 미간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맞은 게 그때는 수술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흔적을 확실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은 그 펭귄 마을 골목 아시죠? 그 펭귄 마을 골목에서 세퍼트한테 물렸어요. 물렸는데 그때 한 달 동안을 이 척추뼈에다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예방주사를 맞는데 그 바늘이 지금도 보면 두려워요. 대바늘이었거든요. 척추뼈에다 놓으니 얼마나 어린 나이에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그 이빨 자국은 커져서 좀 상당히 꽤 커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구 가수처럼 뭐 내리고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양림동 하면 제게 오는 그게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이. 근데 그 벌목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고향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렇게 안온함이라든지 옛날 어린 시절에 돌아갔던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공동체성 회복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 골목에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고 다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자, 도시재생이라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나요?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그래요. 아파트를 왜 지어달라고 하죠? 아파트가 집인가요? 여러분, 집은요, 존재의 방식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집은 존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집을 존재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합니까? 부동산으로 생각해요. 자신의 존재의 방식을, 철학을 팔아버리는 거죠. 이건 참담한 일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도시 재생이 그런 고향성 회복이라든지 공동체성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방식을 갖다가 회복해주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지역 이미지 제고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먼저 제가 말했던 후자 두 가지가 먼저이고,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든지 그것은 전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것은 도시재생의 문제점은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광주에서는 양림동이나 이제 뭐 동명동은 좀 아쉬운 점들, 또 양림동은 어쨌든지 간에 틀을 잡아서 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제가 또 굉장히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교수님 따라서 몇 년 동안 여행을 다녀봤는데 꼭 갈 때마다 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성공한 지역을 저희를 데려가서, 그때는 몰랐죠.
프랑스에 갔는데 이상한 그 무슨 포도주 집화장 마을이 변해서 도시 생으로 다시 태어난 쇼핑센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카소 미술관 한 군데 더 가지 여기를 왜 우리를 데려가는 걸까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어느 해는 또 여행을 갔는데 가나자와라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도시예요. 근데 또 거기를 멀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또 뭔가 했더니 유네스코 우리 미래창의 도시처럼 일본에서 공예창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마을이 시골 마을이 어떻게 해서 공예를 브랜드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외부로부터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산업과 연결시키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홍보하는지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군데 그리고 나오시마라고 또 나오시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나오시마는 저 2번이나 교수님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성공적인 어떤 우리가 인문도시로 또 인간의 가치를 흔적을 보존하고 문의를 또는 기억을 저장하는 아주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법의 도시재생 성공적인 모델을 좀 말씀해 주시면 광주가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 시민들도 좀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만 던져볼게요. 도시의 근본적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도시에서 그 주민이 얼마나 행복한가, 도시에서 주민의 행복, 이게 도시의 근본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저는 용봉동에 살고 있습니다. 용봉동에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데 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 박구용 교수께서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집은 짓다라는 동사의 명사가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고 얘기했듯이 많은 짓는 행위가 글을 짓고 밥을 짓고 옷을 짓고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집이에요. 그렇지 않고 집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건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은 건축이 집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에요. 그럼 부동산이고요. 자, 그렇게 어떤 곳을 갈까 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집만이 아니야. 어떤 지역 자체를 집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나오시마 사례를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나오시마라고 하는 섬은요, 일본의 세토네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가가와현 쪽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쪽까지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트리엔날레가 열리는데 여기가 일본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구리 재련소라든지 말 그대로 인간을 갖다가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 다 들어섰어요. 왜냐면 거기가 일본에서는 지중해와 같은 곳이거든요. 아주 온난하고요.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나오시마라는 섬은 인구가 한 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인구가 늘어나서 5,0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테시마라고 하는 섬인데 한 900명 정도, 그리고 엔젤로드가 있는 또 다른 섬, 거기 처음에 가가지고 담벼락 타고 올라가 길이 없어서 그런 생각도 나네요. 쇼도시마라는 세 곳을 한꺼번에 겨울철에 갔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안내를 하러 갔었는데요. 참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고생도 좀 했고요. 그런데 거기가 여러분 구리제론스런지 아니면 이런 거에 들어서 가지고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야만 됐죠. 먹고 살 것도 없게 되고요. 그곳을 말 그대로 세계에서 꼭 가봐야 할 그런 곳으로 지금 만들어 놨죠. 거기를 가보면 베네세 뮤지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베네세가 잘 살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를 베네세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대부분 보면은 도쿄라든지 대도시의 어떤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토건 아니면 뭐 건축 쪽으로 가야 돈을 벌 텐데, 물론 서적을 파는, 우리로 따지면 교보문고와 같은 것을 운영하는 회사가 모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쪽을 택합니다. 이 버려진 곳에 말 그대로 그 고향성을 회복해 주겠다. 그리고 그 고향성에는 낯익음이죠. 낯익음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애들이 와서 여기서
운동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그 애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른들도 돌아와 있으니까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례인데요. 거기에 그 섬 전체가 말 그대로 미술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대 미술.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그런 당장 거기에는 그 지추미술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중 땅 속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환 미술관. 여러분 이후환 미술관 부산 시립미술관에 가면요. 부산에서 이후환 미술관을 유치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그 대학을 여기서 다니다가 그 중도 포기하고 일본 가서 그 공부를 하시는데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뭐 하나 동양적 사회를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분을 그쪽에 모시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그 미술관을 짓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도 타다오라고 하는 건축가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당장 원주에 가면 여러분들이 한솔제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뮤지엄 산이라고 하는 그 산, 스페이스 아트 네이처를 담고 있는 그런 거죠. 그것도 있고 제주도에 가면은 그 안도다도의 작품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이후환 미술관이라는 그러니까 미술관도 있고요. 미술관도 섬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섬과 아우러져서 그러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미술관. 그리고 옆에 이제 테시마라고 하는 미술관이 그 인구가 한 9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우주선 같은 게 땅 속에 하나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미술관입니다. 안에는 전시하는 작품 하나 없습니다. 그냥 물방울이 땅에서 송송송 올라와서 흘러가고요. 하늘은 뚫려 있고요. 엄청나게 큰 우주선처럼 돼 있는데요. 그리고 그 태양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자가 형성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들어가서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물과 함께 그걸 바라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라고 얘기를 할까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갑니다. 전 세계에서요. 저희도 그렇게 찾아갔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섬과 조화를 이루고 뭐 이러는 거죠. 도시에서 서로 잘났다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는 비워둬야만 돼요. 우리 광주에 비엔날레 지금 그 행정동을 지으신 분이 승효상 건축가이시죠? 승효상 씨가 그런 얘기를 내가 만약 서울시장이라면 하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도시라고 하는 것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둬야만 한다는 거죠. 도시는 결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계속 변할 텐데 변화의 과정을 담기 위해서는 후세대를 이어서 비워둬야만 돼요. 근데 광주는 다 채워놨죠. 뭘로 채워놨습니까? 아파트로요. 저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울산에서 불난 것 보고 놀라셨을 겁니다. 혹시 터미널 앞에 몇 층짜리입니까? 그 아파트 혹시 사신 분들 걱정 많으실 거예요. 광주에서 소방차로 쏴봤자 안 올라가거든요. 울산에서 불났을 때 그때 부산에 딱 한 대 있는 거, 부산 두 대인가 세 대 있다든가. 울산에 단 한 대도 없어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쏘았는데 광주에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걸 알면서까지도 우리는 지어요. 왜? 부동산이니까요. 그런 거죠. 네. 예, 앞으로도 광주가 인문도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시는 계속 변하게 될 건데 우리들의 흔적, 삶의 흔적, 문의를 잘 보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재개발이나 또 그럴 텐데 저희가 항상 도시에 살면서 도시의 편리함을 누리지만 항상 마음은 어디 시골 내지는 어디 전원주택을 지어서 밖에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항상 그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마 도시에 우리들의 흔적이 완전히 깨끗이 지워지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교를 가봐도 흔적도 없고 중학교 때 살던 집을 가도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늘 허전하고 결핍이 있어서 류지한 선생님 말씀이 딱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고향성 아주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그런 기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도시를 떠날 수도 없으면서 도시를 떠나고자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하연 학장님께서 강주의 미래의 강주에 대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고 또 시에 그림도 많이 하셨을 건데 그러한 행동이 활동이 아주 못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자본과 행정의 농간에 지금 우리 강주가 저렇게 변하고 있다. 그 단체는 요즘에 갑자기 또 신문지상에 나오는 게 수영대와 예술을 합치면 강주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대문짝만에 지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수영대가 열렸을 때 어떻게 수영대가 마쳤는지를 시민들한테 기업체, 학교에 그 표를 강매해서 어떻게 맞춰서 지금 수영대를 이렇게 맞춰놨잖아요. 그건 전형적인 행정가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우리 서방 지하상가에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 지하상가가 밑에가 텅 비어있는 지하 도로가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행정가들이나 또 행정가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좀 아주 어떤 번복이로 우리 정부에서 번복으로 내놔도 될 만한 그런 그 사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주 우리 이제 학장님께서 도심을 기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도심을 자꾸 지금 이렇게 파서 또 아파트를 지금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결국은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좀 살고 도시를 아름답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자꾸 외곽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미국이나 유럽 도시 새로운 도시 같으면 안에 계신 분들은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안에서 도심에서 살고 밖으로는 자꾸 이제 좀 부를 누리고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 강주는 계속 지금 좋은 자리에 비싼 아파트만 이렇게 짓고 이제 거기에 그러면 있는 사람들 또 시니어들만 살게 되는 그런 곳을 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주가 지금 인문도시라고 그러면은 인문도시의 기능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래가는 무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그런 무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건축업자들이나 그런 행정가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 강주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픈 우리 강주의 산물을 우리 후손들한테 남길 것이 참 걱정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기회를 안 주실까봐 두 가지를 제가 지금 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금 5.18이 40년 전부터 지금 5.18에 대해서 자꾸 우리 시민들이 아픈 상처로 남고 치유가 되지 않고 있는데 또 지금 이제 5.18 법을 이렇게 꼭 이번에는 이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지금 거의 이제 국민의힘도 와서 같이 도와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학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렇게 풀어가면 우리가 구걸하지 말고 아쉽게 하지 말고 우리의 무기를 5.18이라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스스로 그런 기억을 우리 지역 후손들한테 또 타 지역 우리 국민들한테 그려주자는 겁니다. 서로 와서 하룻밤도 지켜보고 또 그 투어를 하면서 우리가 5.18 흔적이 지금 꼭 뭐 제일빌딩을 새로 단장해가지고 뭐 다른 작업을 하고 돈을 들여 그렇게 하려고 우리 지금 흔적 상무대의 그 교육 깜빵이라든지 또 공부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엔날레에서도 전번 비엔날레에서도 활용했던 그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새로 짓고 막 아주 그냥 던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또 전남대학교 우리 이 아픈 기억도 소환을 해서 우리가 소환을 해서 전 국민들이 저런 곳이 있었구나. 우리 한번 가보자. 또 5.18 때문에 어떤 다른 거창한 행사보다도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또 합성을 지르면서 우리 도청 앞까지 행진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행사로서 그래서 우리가 그려가는 우리 강주 시민이 그려가는 그런 그 기억을 되살렸으면 참 새로운 문화가 되겠다. 뭐 수영대를 뭐 매년 해가지고 그걸 뭐 예술로 승화시키고 그것보다도 또 다른 국민들, 다른 도민들한테 구걸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좀 그려가지고 우리 그 기억을 소환을 해서 끝까지 잊지 않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좀 강주 시민의 어떤 기억 속에 좀 남겨줬으면 하는 그러한 그 좀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여러분들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저게 이제 국책 프로젝트이고 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내놨던 그거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이 지금 하나 들어섰고 이 외에는 사업이 거의 진전이 된 게 그렇게 뚜렷이 된 게 없다고 봐요. 거기 문화적 환경 조성이라든지 지금 물리적 환경 조성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요, 시민기억 재현의 프로젝트예요. 시민기억을 문화적으로 재현해내는 프로젝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스스로,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 스스로 그것을 캐내가지고 우리 스스로 문화예술로 담아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을 적층해가는 그런 프로젝트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방관자입니다. 여러분 플라네르의 반대말은 바도예요. 바도가 뭐냐면 바보가 아니고요. 바도. B-A-D-A-U-D인데 바도는 뭐냐면 변화를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감흥 없이 어떤 뭐랄까 인식이 어떤 사유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자. 이걸 바도라고 합니다. 도시에. 그러니까 19세기 파리의 가장 대표적인 그 두 종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도와 그 다음에 플라네르입니다. 플라네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시의 의지적 산책자. 이 도시의 의지적 산책자라는 것은 몽상가이자 철학자이기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얘기했던 두엄 속에 있다가도 두엄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어두운 후미진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인간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찾아서 새롭게 별을 뒤집어 쓰고 나온 별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무슨 포장하고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걸 보고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그 텍스트를 읽어내고 나와서 진짜 뭔가를 읽어내고 나온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주라고 하는 도시 텍스트를 얘기하자면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와 우리 스스로 도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 됩니다. 광주를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광주를요. 그런데 제가 아는 광주, 저 어린 시절에 저는 광주 태생입니다. 군대 생활도 광주에서 했어요. 방위 아닙니다. 현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있었던 광주, 지금 모르겠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도시의 기억을 지워버린 겁니다. 도시의 기억을 지웠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도시의 정체성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것은 정주민의 정신적 실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이것을 기억을 지웠다는 것은 도시 정주민의 집단 침해를 유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매한 짓인지를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네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의지적으로 산책하고 도시의 변화를 보고 뭔가를 그 정도만이 아니라 철학자이죠. 몽상 사유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침묵하기 때문에 지금 광주와 같은 현상이 빚어진 거예요. 마음대로 지어버리고요. 여러분, 1950년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지었던 프루트 이고 주거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 지었던 그 건축가가 지금은 사라져버린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사태로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 빌딩. 그걸 지었던 사람이에요. 일본인 2세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지었던 건축은 대부분 세계적인 건축들인데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1950년대 프루트 이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쪽에 영세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문화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파트를 지어서 프루트와 이고라고 하는, 프루트는 흑인이 사는 지역이고 이고는 아이고라고도 하는데요. 백인이 사는 아파트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요. 그게 건축상도 받고 엄청난 돈 얼마 내지 않고 주거비라든지 모든 게 잘 갖춰진 그런
30몇 동의 그런 그 어마어마한 주거 공간이 공동주택이 만들어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건축가가 그거 지었는데요. 지금 존재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는 얘기는 사라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파괴했어요. 그 엄청난 걸요. 살기 좋고 그 다음에 돈도 얼마 안 내면 되는 그런 그것을 무너뜨려야만 됐다는 거죠. 무너뜨려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서 말 그대로 흉악범죄의 원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웬만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남아있는 것마저도 흉악범죄의 원상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계속 여러분들 불편하시는 게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래요. 이제 앞으로 질문 안 할게요. 저한테 떠나게 된 이유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낯익음과 고양성을 얘기하고 공동체 정신을 얘기했는데 공동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흑백을 나눴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요. 함께 살아야 되는데 따로 살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흑백을 섞어 놨으면 훨씬 더 말 그대로 하모니가 이루어졌겠죠. 나눠놨더니 결국은 흉악범죄의 원상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 엄청난 공간을 무너뜨렸습니다. 무슨 시계론가 될 겁니다. 건축가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결국 비인문적 도시 조성의 발상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자, 인문으로 돌아갈게요.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여러분 문자라고 하는 게요. 각골 문자입니다. 은허 문자라고 은나라 때 폐허에서 발견된 문자라 해서 은허 문자라고 해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가슴에 새겨진 문자가 문자입니다. 문자. 그롤문. 이 문자는 당시에는 앞에 실사변이 빠져 있었죠. 실사변이 들어가는 새길문이에요. 왜 자기에게 새겼느냐? 자기 주변의 공간이라든지 자신에 관한 흔적을 자신에게 새긴 겁니다. 이 새긴 게 이 문자가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그롤 문자로 바뀐 거예요. 기록할 문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자신의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자신에 관한 것들을 어디다 새겼죠? 자신의 신체와 주거에 생겼습니다. 알타미라 동굴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최초로 그린 말 그대로 예수라는 인간이 탄생한 거죠. 호모 아르텍스라고 하는 게 자기 주거 공간에 자신의 기록을 그리다가 기록하다가 호모 아르텍스가 최초로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주거 공간에 새겼고 또 다음에는 어떻게 가냐면 자신이 왜 주거 환경이나 자기 몸에 그걸 새겼습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이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새김으로써 그 적대적 환경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주술적 의미의 말 그대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인간이 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도시를 건설하게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 최초의 도시는 수메르라고 얘기해요. 수메르에서 탄생하는데 그 도시의 배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불쌍하여, 마르두케라고 하는 신입니다. 신이 인간이 불쌍하여 자연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해서 만들어준 게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신의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인간 스스로 드디어 자연을 어느 정도 제압할 수 있게 됐고 자연을 어느 정도 다스리기 위해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한꺼번에 살아야만 되니까요.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나 주거 공간에 새겼던 습관이 있거든요. 그걸 도시에 새기게 돼요. 그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전에 그 앙드레 마송의 그림을 얘기했던 게 그 새겨진 흔적들을 올바로 새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인문을 기억을 과거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미래의 기억을 우리는 그려나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텍스트는 하나의 백지로 본다면, 도화지로 본다면 거기에 우리가 미래의 기억을, 미래의 우리 인문을 새겨가야 되는데 지금 광주가 새길 만큼 돼 있느냐 이거죠. 아파트에 새기셔야죠. 아파트에. 이런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노동일 회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광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7대 도시에
아파트 분포율이 우리 광주가 아마 제일로 많습니다. 또 외제차 보유율도 내가 알기로는 광주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분명히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광주에 이런 거 정치성이랄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 이게 굉장히 참 우선시 해야 되는데 이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화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개발이 되고 인구가 몰라되다 보니까 옛날 정치성은 아무래도 좀 뒤처지고 새로운 이 문화 또 주거 공간에서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제가 최근에 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낀 게 있어요. 전남대학교 들어와서 보면은 부동산이라고 한다 하면은 우리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뭐냐면 브랜드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 금년 봄까지만 해도 전남대학교 운동장에서 부동산을 보면 홀이 잘 보입니다. 환하게 보이고 무동산 아래 이렇게 좀 도시가 펼쳐 있고 전남대학교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북구청 앞에 현재 아파트 던지 풍경치는 거 있는데 아주 고층업보다 들어서 가지고 산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정치 사업이지만은 이게 아파트가 고층이 되다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도시의 요소요소에 지금 새로 신축한 아파트들이 초고층이기 때문에 거의 이게 산을 갈아막혀버리고 이렇게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전남대학교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저기 그냥 인문대 쪽에서 보려면 모르겠지만 운동장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좀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안 줄 수 없죠. 어쩌면 새로 주거 환경이 바꿔지고 또 인구가 몰려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게 되지만은 이게 너무 고층을 지다 보니까 이런 일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이렇게 초고층 아파트 얘기를 지향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대자연과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변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말씀입니다. 맞은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랜드마크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랜드마크라고 하는 용어는 1960년대인가 70년대 미국 도시 설계가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랜드마크란 말을 참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할 때 동구에서 지금도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518m짜리, 518이니까 518m짜리 탑을 세우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랜드마크로서, 광주의 랜드마크로서 그걸 해달라고 한 거죠. 이제 그분들은 도시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970년대가 60년대 같네요. 미국의 도시 설계가 리친가 뭔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용한 랜드마크란 말은 뭐 말이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도시를 그릴 때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은요 평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우리 풍경채 아파트 하나 딱 지으면 다른 곳에 다른 도시에 똑같이 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도시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그램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것에 맞는 땅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시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 우뚝 솟은 마철루를 세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필요한 거죠. 땅에 표지지 않습니까? 표식이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는 여기 산다. 우리 땅이다라는 거죠. 우리 어린 시절에 여기 그 밑에 이 박사님 넘어오지 마세요. 칼로 긋는 거죠. 마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살고 여기가 어디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랜드마크를 세웠던 거예요. 광주라는 도시는 여러분 이 빛골이란 말이 900 몇 년인가 만들어진 말입니다. 도시가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이 의미소를 도시명에 담고 있는 도시 전 세계 하나뿐이에요. 엄청난 도시명을 갖고 있습니다. 빛골 광주예요. 도시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주의 랜드마크는 어디일까요? 물으면 또 싫어하시니까. 광주의 랜드마크는 무등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무등산을 가리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등산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예전에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늘에 맞닿으려고 해서 그러다가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생각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랜드마크인 무등산을 우리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거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광주에 오랫동안 아마 살아오셔서 광주를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광주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금까지 지켜보셨을 텐데 광주가 앞으로 어떤 도시가 돼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문학에 대해서 흥미나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 위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제 전공 분야는 농장에 병이나 해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그런 문제를 제가 컨설팅하는 컨설팅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은 장성인데 강주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63년에 63학번입니다. 이거 농대 63학번이어서 제가 지금 전남도에 있는 건물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건물이 지금 이 건물하고 본부 건물하고 학군단 건물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남대학교에 있는 건물이. 그래서 옛날에 이 건물을 허락하고 어쩐다 그런 얘기도 제가 밖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 건물 그대로 놔두고서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학교도 다니고 직장 따라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강주에 들어온 것이 7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YMCA에서 청년 Y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5년이니까 강주가 상당히 힘들었을 때 강주 YMCA에서 시민강좌를 많이 했어요. 그 시민강좌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올린 것이죠. 그때 이제 청년 활동을 하면서 돕는 일도 하고 어쩌고 그러다가 80년도 사건이 일어나고 어쩌고 그러다가 자꾸 저도 YMCA에서 활동을 청년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누가 뒤에 붙어 다녀요. 제가 농성동에서 살았는데 농성 파출소에 제 이름이 붙어가지고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Y 활동도 하다가 말아도 못했습니다. 누가 선배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 Y 활동한다면서 정보부에 찍히고 농성 파출소에 자네 이름 올라가 있는데 자네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정을 갖고 있는데 먹고 살려면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당분간 Y 활동 접는다. 그래서 Y 활동도 그 후에 5.18 그 무렵에 YMCA에서 우랑 김천배 선생님 밑에서 바이블 스테이트를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이 강주 전교조 그쪽 일하고 또 5.18에도 상당히 관여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밑에 좀 하다가 그냥 접고 그러고 오로지 농사일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강주 그래서 제가 농사일 하다 보니까 재생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광양 쪽에서 그 재생도시 문제가 광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양 제철이 생기면서 신도심이 되고 광양 제철이 있을 때는 구도심에 집을 말하자면 조각집을 지어서라도 사람들이 오는 곳은 수용을 해야 하으니까 그렇게 집을 짓었는데 신도시 광양 조치가 되고 하니까 구도심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광양에 재생도시를 해야 되는데 푸른 도시, 푸른 숲 가꾸기, 텃밭 가꾸기 그런 문제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힘을 쓰자 해서 제가 광양 그쪽에는 조금 제가 했고 그래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 듣고 공감을 하고 제가 오늘 이 모임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제가 지식을 쌓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은 오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를 담켜서 도시는 비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도시는 비우되 숲은 가꿔야 됩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것은 공간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야죠.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는 것. 제가 지금 며칠 전에 토요일 일요일 날 조카 결혼식 때문에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부산을 갔더니 해운대 주변 광안루에서 해운대까지 걸어갔습니다. 꽤 걸어가는데 좀 힘들긴 하는데 한 40여 분 걸립니다. 제 걸음으로는요. 근데 해운대 쪽 갔더니 나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는 보행길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자전거길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러웠고요. 부산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좀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부산 시립미술관은 저는 어디 가면 꼭 미술관을 제일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미술관과 박물관을 가는데 미술관을 가면은 미술관 근처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모든 게 집적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백스코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길 하나 넘으면 시립미술관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백스코 온 사람들은 시립미술관 가야만 됩니다. 과거 부산 시립미술관을 제가 갔을 때는 부산이 광주 비엔날레를 따라하겠다고 광주 비엔날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갔더니 시립미술관이 형편없어요. 거기서 비엔날레를 하는데 이후에 가는 걸 좀 꽤 멈췄다가 이번에 가서 그걸 보고 너무도 놀라운 게 부산이 문화도시예요. 부산이 백스코 있고 넘어서 미술관을 참 잘 지어놨대요. 건물 참 탐나대요. 더 탐나는 것은 별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후한 선생님이 중학교 때 잠깐 머물렀대요. 부산에. 그 인연으로 이분을 가서 미술관 짓겠다. 그것도 그냥 당신 개인 그게 아니라 시립미술관으로 당신 이름으로 짓고 그리고 당신 작품을 넣는 것도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라고 해서 건물도 검정색으로 이후한 선생님이 직접 그 설계에 참여해가지고 건물을 지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후한 선생님 작품을 그렇게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분 자갈에다가 큰 바위 있고 쇠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바위 있고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라고 할 때 그게 작품입니다. 그게 작품이에요. 그 자갈 깔아놓은 그 작품이니까 여러분 그냥 옆에 전부 잔디인데 왜 저건 저렇게 해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도시 조성을 할 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전당에서 지금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이 지금 열립니다. 자, 전남대 인문대 학장이기 때문에 잠깐 내년에 행사를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다녀왔는데 광주 국립박물관장도 와 계시대요.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러분 시립미술관이 있고 광주 국립박물관 어떻게 가세요? 가려면요. 차 타고 한참 가야 됩니다. 도시 조성에 있어서 이런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유럽을 가보세요. 모든 한 곳에 단적으로 비엔나에 가보면 비엔나에 그 박물관 쿼터가 있습니다. 에곤 실로 미술관부터 다 만나요. 거기 자연사 박물관 한꺼번에 다 만나게 됩니다. 걸어 다니면 돼요.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미술관을 아니면 파리처럼 있다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선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얘기하는 점선면 이게 도시에서 얘기할 때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고 그게 하나 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조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처럼 시립미술관은 여기 있고 국립박물관 그게 이제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국립인데 시립하고 다르다 이거죠.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쪽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수준이 아직까지도 전문가가 이것저 어떤 입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정한다는 얘기죠. 행정에서. 미술관이라는 것은 가장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심리적 접근성 받아버려서 물리적 접근성이 맞물려 있어야만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 유럽에 가시면 그 중세 도시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 도시들은 마차가 다닌다. 큰 길이야 마차고 차 다니기가 걸어 다녀야 됩니다. 지금도 걸어 다녀요. 베니스 가보세요.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골목. 그런 곳을 불편하지만 사람들이 들어가면 차를 밖에다 놓고 안에 들어가서는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걸어 다니지 않으려고 그래요. 차를 갖고 들어가서 골목도 펴버리고, 골목 펴버리는 것은요,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름치마 펴버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남대문 시장 가서 좀 이쁜 그 스커프를 하나 샀는데 이게 완전 그 구겨져가지고 참 제 나름대로 이뻤어요. 사왔는데 어머님이 저 언젠가 빨아놨더니 어머님이 하루 종일 다리 임질 하셔가지고 올 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생각하니까 울컥해지네요. 그런데 완전 펴놨어요. 제가 아무리 주름을 잡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름 잡힌 것을 주름을 펴버린 것과 무슨 그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골목길 이렇게 펴버리면 안 됩니다. 중세 도시를 가보면 대부분 골목이에요. 사람들은 차를 밖에다 놔두고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텍스트는요, 도시는 걷는 자에게만 읽힙니다. 차 타고 가버리면 이미 그건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면 무조건 걷습니다. 하루에 저는 기본으로 15,000보는 걷습니다. 오늘도 좀 차를 가지고 학교는 왔지만 벌써 8,000보 걸었네요. 걷습니다. 도시 가면은 진짜 많이 걷습니다. 저도 걷지만 저는 만보 채우는데 급급한데 앞으로 생각하면서 배회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고, 오늘 여기에 우리 어리다 못해 젊은 우리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 3명이 와 있는데 저랑 눈을 절대 마주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미래고 광주 미래가 될 텐데 우리 친구들 데리고 오신 우리 선생님, 지혜학교 우리 선생님이 한번 마이크를 받아주셔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저희들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항상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 어려워서 늘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학생들에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경험과 자극이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말씀 들으면서 인문도시 광주가 비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됐고요. 지하학교는 어찌 보면 이제 그 광주 도심 속에 우후죽순같이 올라서는 아파트에 비켜서 있는 어등산의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문명의 어떤 이런 시선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홍련강이 흘러가고 어딘 공간에 흘러가야 되는 그런 이제 질적인 조건 속에서 학생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요. 광주는 이제 전남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돈도 모이고 여기서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또 떠나가는데 우리 지하교에서도 전국에서 친구들이 모여옵니다. 영인에서 오고 저기 부산 쪽에서 오고 경기도에서 오고 이렇게 모였다가 또 떠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광주를 이제 왔다가 떠나가는 친구들에게 광주가 비어 있음으로써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인문적으로 볼 수 있을지, 배워나갈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고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혜학교라는 학교 이름이 참 마음에 드네요. 대부분 보면 학교에서는 지식을 전수합니다. 저도 지식을 그 학생들한테 넘기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힘들어요. 그건요. 지혜를 배워야죠. 지혜를요. 삶의 지혜이자 뿐만 아니라 뭐 도시도 비우는 지혜도 지식 배워봤자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별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 3분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아파트 숲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늘 일상이 무기력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도 되지만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 아파트에 우리가
기죽을 게 아니라 우리 흔적을 보존하는 것 말고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의미 있는 기록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것들은 우리 저희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같이 해 나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되고요. 도시의 의지적 산책자 우리 플라네리가 되어주시길 간곡하게 청하고 같이 갈 거고 같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플라네리가 돼서 광주를 우리 활보하고 다니도록 합시다. 네. 저는 전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요. 현재 한국철도공사 광주 송정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요즘에는 이제 철도 시대입니다. 우리 지금 서울을 가려면은 용산까지 우리 광주 송정역에서 1시간 40분. 그다음에 SRT 수서를 가려면은 SRT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송정역이 철도로 모두 사통팔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송정역이 지금 광주의 그 대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주 주말 통행량이 3만에서 4만 명 이런 식으로 많게는 5만 명까지 이렇게 고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 송정역이 옛날에 광산구 성정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의 대문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낙후되어 있다니까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가 처음에 우리 손님들이 왔을 때 외부인 손님이 왔을 때 와 광주 도대체 첫 인상이 너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군공항 이전이 되면은 그 지금 그쪽에 어등산하고 황룡강 위치에 있는 데가 지금 금호 타이어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10만 평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우리 광주의 대문 역할로서 광주가 와서 문화를 즐기고 좀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장소, 어등산에 관광 호텔을 짓고 또 여기 우리 어등산 CC라든지 서구권의 관광, 그래서 이 광주 송정역에 부대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도시 재생 관련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도심을 우리 대표적으로 상무 신도심 이렇게 만드는데 또 지구별로 아파트 단위로 이렇게 이제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신도심을 만드는데 얼마나 정체성이 있었느냐, 광주의 문화를 인문 도시로서의 그런 역할을 과연 만들었느냐, 그런 것들이 좀 한번 돌아보고 거기 지금 자리가 10만 평 그 자리에 좀 금호 타이어가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빅그린 산단이라든지 평동 산단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공항 이전되면은 지금 군공항 자리 거기가 대규모로 또 그 남아있는 광주의 큰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도가 이제 철도 시대가 도래했는데 모든 그 우리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어떻게 신도심을 그 지금 대체적으로 외국에 보면은 뭐 저기 뭡니까 지금 신도시 저
충북 저기 지금 오송 옆에 뭐죠? 지금 신도시 세종시 그런 경우는 스마트 시티 요즘에 스마트 시티를 도입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 정체성을 나타내서 랜드마크화하는 대문이고 그러니까 첫인상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광주에 우리 광주가 무엇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신도심의 어떤 광주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광주 송정역의 지금 입지 조건과 지금 그 이용객들을 전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지금 없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광주 송정역이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도시와 어떤 맥락에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프랑스 릴로 가볼게요. 프랑스 동북부에 있는 도시고요. 여러분 플란다스의 개 아시죠? 그 플란다스가 플랑드르입니다. 플랑드르 문화예요. 그 플랑드르 문화 쪽의 대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19세기에 그 자연주의 소설의 대가인 에밀 졸라가 쓴 소설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탄광촌이 무대가 되는데 그 탄광촌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산업화가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탄광촌 때문에 노조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도시.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이 도시를 제가 2003년도에 거기가 유럽 문화 수도로 2004년도인가요 했고요. 이후에 광주시 공무원과 시의원들을 제가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 사례를 안내해 준다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면 기존에 프랑스 떼제베 역이 있어요. 그 이제 파리에서 릴르까지 가는 떼제베 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릴르로 와가지고 벨기에 브뤼셀로 간다든지 암스테르담으로 간다든지 여기를 거쳐가는 이쪽 두 번째 국제역이 있는데 이 국제역이 그러면 일원화되어 있을까요? 하나로? 그러니까 아예 옮겨버린 걸까요? 아니거든요. 이 역은 이 역대로 있고 이 역은 이 역대로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이 국제역에다가 모든 것을 집적을 한 겁니다. 백화점, 호텔,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컨벤션이죠. 광주가 컨벤션 도시라고 그래요. 또 광주 컨벤션 도시 아닙니다. 어떻게 컨벤션을 해요?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광주 송정역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가죠? 택시로 가야 돼요. 그럼 택시 기사분들이 영어를 하든지 외국어를 아주 잘하십니까? 안 돼 있습니다.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광주를 컨벤션 도시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컨벤션 도시 아닙니다. 우리끼리 장난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리고 저렇게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해갖고 그런 쪽에다 처박아 버리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지금 그 제2에 들어서는 역에 그쪽에 백화점도 들어서 이제 예를 들자면요. 거기에 컨벤션이 그쪽으로 들어와야만 안 돼요. 그러면 공항도 바로 옆이거든요. 지하철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역에서 내리자마자 거기서 회의하고 바로 갈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그게 도시 구성이에요. 자, 도시 정체성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담는 것은요. 거기에는 청사의 도시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어떤 뭔가를 담는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먼저 광주가 빛의 속도로 도착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광주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얼마든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역은 또 다른 그걸 지금 어떻게 허물겠습니까? 아니면 연결을 해야만 되겠죠. 뭔가는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땅을 특화된 뭔가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요. 그냥 놔둔 또 이제 아파트 짓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지금 금호 타이어 비고 거기에 들어선 거다. 그건 역시 별 기능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의 기능은 하겠죠. 그런 차원이 아닌 도시 기능에 있어서 여기 해야 할, 맡아야 할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전남대학교 운동장을 매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만보를 걷고 있는 동네 주민입니다. 주민이면서 저희 지금 전남대학교 앞에 있는 예전에 여기가 학습을 많이 치는 동네였습니다. 그다음부터 쭉 이곳을 지켜봤고 현재 여기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전남대학교 정문이 대학 사업용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협의체 일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직접 주민의 이제 한 협의체 일원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많이 다녀보고 여러 회의를 많이 거치는데 행정과 약간의 그 문제점들이 항상 이게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쪽에서의 요구는 도심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가로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상권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러면 동명동이나 평균마을이나 성령역 이런 곳에서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거기에 우리 가장 가까운 전남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전남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여기에 함께 머물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젊고 제가 아까 운동장을 언급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장을 돌고 있다고 했는데요. 광주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뭐 푸른 길도 있고 여러 이제 공간이 있겠지만 저희 전남대 운동장이 젊은 친구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돌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가장 핫하다고 합니다. 그 핫하다는 의미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많이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매일 저녁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남대 정문의 이 마을에 어떤 뭐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보다 아까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의 정체성이라든가 문화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잘 접목이 되어줘야 되는데요. 저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게 동네 BI를 하나 설정하자. 그래서 제안했던 게 저는 5월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줘야 되겠다. 뭐라고? 5월. 예, 저희가 이제 BI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저희 도시 뉴딜 사업에서. 그래서 지금 5월 첫 동네라는 이름이 BI로 이제 탄생을 했고요. 이제 5.18에 어찌 보면 전남대 청문이 첫 출발지라는 개념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기에 어떻게 인문과 문화를 잘 접목을 하면 아까 행정 쪽에서 요구하는 뭐 상권 활성화라든지 가로환경 개선 이것과 잘 아울러져서 저희 그 전남대 청문의 아름다운 마을이 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도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 유 교수님께서는 이걸 인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BI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발신자 쪽에서 우리는 5월 첫 동네라고 하는 것을 발신을 한 거죠. 그럼 수용자 쪽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받아들여요. 브랜드 이미지를 받을 때 만약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의 교집합이 없으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BI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광주가 과거에 박모 시장님 때 1등 광주라고 하는 BI를 내놨습니다. 광주가 뭘 1등이죠? 그러니까 그 박 시장님은 생각할 때 꿈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광주시청에다가 크게 거기다가 1등 광주가 1등가 하나 있습니다. 뒤에서 재정 자립도 꼴찌에서 두 번째. 1등 하는 게 없어요. 그 민주 인권 감수성에서는 1등 다른 데서. 근데 그건 도시에 있어서 그 유럽이라든지 가서 이제 민주 인권 도시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 민주 인권 도시가 아닌데 공산국가가 아니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갈 일은 바로 BI는 두 가지다. 5월 첫 동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쪽에서 5월 첫 동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1등 광주라고 했는데 광주 시민들마저 1등 광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두 원은 따로 놀게 되고 이건 BI 사업에서 절대적으로 실패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5월 첫 동네를 생각하셨다면 그 5월 첫 동네, 왜 5월 첫 동네야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5월 첫 동네를 더 긴 문장으로 만들어 보셔야 돼요. 예전에, 지금은 좀 상당히 언제 한번 썩은 달걀 써가지고 엄청나게 지탄을 받은 풀무원이라는 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풀무원이 BI를 뭘로 정했냐면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길게 써보면 이겁니다. 우리는 생명 존중을 통하여 바른 먹거리를 통해 생명을 존중한다. 뭐 이게 이제 긴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딱 압축할 때 그게 BI가 돼요. 그들은 처음에 생명 존중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안 팔렸어요. 왜 안 팔렸을까요? 진짜 좋은 말이잖아요. 생명 존중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말인데 바른 먹거리를 택합니다. 바른 먹거리를 택하니까 자기들이 발신한 게 바른 먹거리. 하자 사람들이 왕창 사요. 심지어는 프라이스 프리미엄까지 있습니다. 비싸도 사요. 바른 먹거리인데요. 내 건강에 좋은데. 바로 이거예요. BI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여기가 5월에 5.18 진원지인, 진앙지인, 전남대학교 정문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5월 첫 동네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데서는요. 5월 첫 동네인데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인문대에서 하는 인문학자 류재한님을 만나러 오신다고 해서 불어불문학 관련 무슨 샹송이나 아니면은 불문학 관련 얘기를 들으러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많이 접하셨듯이 이분은 연구실에만 머물러 있던 그런 학자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 실제로 본인이 알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직접 온몸으로 현장에 가서 실천하시고 행동하시는 교수님, 언행일치, 그리고 배워서 남주고 마땅히 행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 시대의 플라네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광주 앞으로 미래아트 창의 도시이자 아시아 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이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플라네르가 돼서 광주에 걸맞는 플라네르가 돼서 앞으로 광주를 견인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류재한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